외국인이 1조 가까이 사들이며 코스피가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2~3%대 급등했습니다. 출혈 경쟁과 대규모 적자도 불사했던 이커머스들이 최근 입점사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벽 배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시중 투자 자금이 급격히 마르자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강화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사후 처벌에서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가 내년 대기업부터 의무화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웹툰을 나스닥에 직상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시점은 글로벌 적자에서 벗어나는 2년 후로 유료 이용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연 30%가 넘는 고리 사채까지 동원했지만 막지 못했다. 어젯밤 최종 부조 처리된 이 경남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용 위기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연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증시는 오늘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건지 문영민 기자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문 기자. 네, 오늘 한파 속에서도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우선 하락으로 장을 열었던 양지수 모두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는 1.6%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무려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이게 6개월 만입니다. 예. 6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우선 매수를 했고요. 어떤 종목을 주로 샀는지 봤더니 이제 대형주로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하루에만 3,4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또 삼성 SDI와 기아 등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이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오늘도 중국발 호재가 증시에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네. 이 중국 국무원이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이 노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실 뭐 제로 코로나 기조가 중국에서 계속 유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낮은 고령 인구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꼽혔습니다. 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 이로 인한 방역 정책 변화 가능성에 이 국내외 증시 모두 환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시위 주모자들을 이렇게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또 뭐 카타르 월드컵 중계도 이 관객들 마스크 안 한 관객들 보여주는 거는 편집하고 보여줄 정도로 깐깐하게 관리를 하면서도 지금 뭐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 정부들의 너무 전면 봉쇄 남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역 당국이 또 오미크론은 별로 이렇게 강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약하다 전파력이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이런 일종의 어떤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오후 들어서 증시 상승폭이 커진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시장은 이 제로 코로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였고요. 예. 오후 들어서 이 중국 정저우시가 기존의 이 전면 봉쇄를 부분 봉쇄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좀 이에 증시 역시도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정저우시가 어떤 도시냐를 좀 살펴봤더니 애플의 이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인 폭스콘 공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던 전면 봉쇄를 오늘 해제했고요. 오늘부터 시내 주요 건물에 대해서만 부분 봉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로 코로나 완화 흐름이 다른 도시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증권업계는 빠르면 내년 3월 중국 양회를 전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에서 주목을 받은 업종도 이 상황과 좀 맞물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방역 정책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았던 이 종목이죠.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네. 뭐 좀 살펴봤더니 백화점이나 호텔,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보톡스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봉쇄 정책에 그동안 큰 영향을 받은 건 화장품 기업들이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중국 화장품 매출 비중은 전체 해외 매출에서 각각 70%, 또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러한 화장품 기업의 실적 악화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주가 역시도 지난해 고점과 비교해서 각각 절반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장품주에 분류되는 종목 16개 가운데
8개가 상승 마감한 건데요. 특히 중국발 호재가 전해진 어제부터 주가 상승 추이를 좀 봤습니다. 이 주요 화장품 기업의 주가 상승 2거래일 주가 추이인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은 5% 가까이 상승했고요. LG생활건강도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장품은 2거래일 동안 무려 20% 넘는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저우시를 시작으로 이 봉쇄 완화 조치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3월 이후 중국이 아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이 중국향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에는 일단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수요가 살아나면 또 유가를 비롯해서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양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기자, 이제 내일이면은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 증시 흐름은 좀 어떨 걸로 보입니까? 좀 아쉽지만 다음 달 우리 증시에는 이 호재보다 악재가 조금 더 껴 있습니다. 당장 12월 첫날이죠. 내일 MSCI 리밸런싱이 적용되는데요. 지난 11일 MSCI는 이미 GS건설이나 알테오젠, 또 시젠 등 편출 종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우려되면서 또 동시에 증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박혜린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되어온 편출 종목들. 편출이 결정된 이후 2주 만에 GS건설은 공매도 잔고가 2배 늘었고 이달 들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던 SK케미칼과 아모레주에 녹십제도 편출이 결정되자 곧바로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리밸런싱으로 GS건설, 알테오젠, 시젠, SK케미칼 순으로 매도 금액이 클 것으로 봤고 1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매도 금액을 봤을 때 수급에 미칠 영향은 LG생활건강 우와, 아모레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높을수록 매도 압력이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출 종목이고 해당 비중 자체가 크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비중을 확대하고 싶어도 리밸런싱 끝난 후에 조금씩 분할로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각에선 편출 종목 중 공매도 잔고가 급증한 종목은 오히려 리밸런싱 후 쇼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슈가 끝났으면 굳이 들고 있으면은 대차 수수료만 지불을 하는 형태거든요. 잔고를 청산할 수 있는 요인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MSCI 편출 관련 수급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일종의 수급 공백인 상황에서 그런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일시적 반등은 출회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증시 전반에서도 연말을 앞두고 공매도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쇼커버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5,800억 원을 육박했지만 이달에는 4천억 원을 밑도는 상황. 전문가들은 대차 잔액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 대비 5배 이상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으론 롯데관광개발과 SK바이오사이언스, 호텔신라 등이 꼽힙니다. 공매도로 몸살을 알아온 이들. 오히려 쇼커버링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한편 증권업계는 편출이 확정된 종목들의 평균 거래대금 대비 예상되는 유출 규모가 종목당 최대 10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편출 종목에서 시작된 자금 유출이 이 증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12월 첫날부터 증시 변동성 커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 달 중요 변수로 미국의 금리 결정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금리 결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오늘 밤에 제롬 파월의 어떤 연설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연설은 아니고요. 포럼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아마 여기서 이 증권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 전문가들은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미 연준 주요 위원들은 통화 긴축에 대해 강한 어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저께 연준 3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 유지라는 매파적 태도를 또 한 번 드러냈고요. 같은 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역시 미국 최종금리는 5에서 7%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고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의 발표 날이죠. 이날 미국의 10월 개인 소득과 또 개인 소비 지출도 공개되는데요. 또 곧바로 다음 날 고용 동향도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고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12월 첫 주부터 국내외 증시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50bp보다 적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급격하게 진행될 시나리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것대로 또 악재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크지 않은 12월입니다. 지금 12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상 밴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대 2,200선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뭐 한 달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제가 좀 근거로 먼저 들겠습니다. 네. 한 달간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7.8%였는데요. 다소 가파른 상승률이었습니다. 올해 월별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상승한 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빠른 반등으로 단기 매물 출회 부담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미국 긴축 이슈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유까지 또 더해진다면 코스피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12월 코스피 예상 밴드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2,200선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뭐 여러 증권사들의 평균치는 2,314선이었습니다. 또 상단 평균치는 2,530선이었으니까 이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신증권의 좀 근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네. 최근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재료였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은 좀 후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 11배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사라진 상황이고 또 최근 2달간 순매수를 유지했던 외국인이 충분히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밤 FMC 의사록과 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앞두고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증시 불안감은 잔존하는 가운데서 월가에서 간만에 또 한시름 놓을 분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미국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원달러 환율 1,500원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킹달러의 위협에서 조금은 좀 벗어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블룸버그 통신은요,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배팅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 연준이 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들어봐야겠지만 달러 강세는 좀 고지를 넘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 좀 킹달러 흐름이 주춤해지고 있는지 실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로 따져보면요. 지난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확실히 떨어졌네요. 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 9월 말에 114.10을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06선에 좀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달러와 약세에 베팅하는 포지션도 늘어났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최대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이번 달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순매도 자금이 이어졌는지 살펴보니까 18억 2천만 달러나 기록이 됐습니다. 이 돈의 흐름도 확실히 좀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중국 위안화가 좀 강세로 돌아선 데다가 또 월말 수출 업체들의 내고 상황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영향도 같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 달러 약세로 전환을 한 거면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겠네요. 네, 금융시장에서도 이 금리의 변화를 금리가 좀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빠르게 좀 감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하루짜리 이 초단기 외화 대출 금리도요.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한때 4%를 넘어섰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7%로 이제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돈의 흐름도 또 시장 반응도 달러 약세에 좀 많이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얼마 전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들이 좀
이어졌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FMC 의사록 또 파월 의장 연준 인사들의 발언 정말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 약세를 확신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월가 해석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요. 예. 이 매파적인 발언에 있었지만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일정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속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연준도 긴축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해졌다. 이렇게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투자은행에서도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달러화의 강세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예.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올해 큰 낙폭을 보였던 아시아 통화가 드디어 만회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정말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사그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흥국 통화에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일 타격이 컸던 시장은 일본 엔화일 겁니다. 어떻게 좀 회복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벌써 좀 아시아의 주요 통화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또 홍콩, 대만,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와 비교한 지표, 이 블룸버그 JP모간 아시아 달러 지수도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2.7% 상승하면서 지난 2016년 3월 이후 월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화폐 가치가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중에서도 원화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화는 이번 달 들어서만 7% 상승하면서 주요국 통화 중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회복세였습니다. 예,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월가 전문가가 아시아 통화가 만회할 기회가 올 거다 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커지고 있나요? 네, 이런 목소리가 점차 더 많아지고 있고요. 예.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라고 조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간 스탠리는요, 달러가 올해 이 4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고 내년 말이면 좀 하락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는 쭉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흥국 자산을 매수할 적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런도요. 일본의 엔화 또 한국의 원화를 포함해서 올해 특히나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던 통화들을 매수하기에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위 등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가 시장 전망대로 이어진다면 증시 상황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달러 약세의 수혜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비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이 글로벌 제조회사들이 꼽힙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의 제조회사들은 이 강달러 상황을 대비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예. 또 달러 외적으로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제프리스에서 꼽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항공 장비 업체인 허니웰, 또 산업용 기계 업체인 캐터필러, 농기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도 있었던 이 달러 인덱스 하락 시기에도 좀 수혜를 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일단 생산할 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론도 나옵니다. 예. 영국의 투자회사인 베어링스에서는요. 연준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달러 매수 포지션이 여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전망들이 달러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밤 FMC 의사록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 4조 원으로 평가받던 마켓 컬리.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흐름 속에서 지금은 가치가 1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사정이 다 비슷한데 이렇다 보니 계획된 적자, 출혈 경쟁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이제는 수익성 확보가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다음 달부터 트렌드 패션 부문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기존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월 49,000원씩 부과하던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에 연동된 3% 판매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4년간 에이블리는 판매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세워 누적 입점사만 3만여 곳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올해 거래액 1조 2천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팔수록 적자만 늘어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방향을 튼 겁니다. 앞서 네이버 크림과 무신사 트렌비 등도 수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상생 차원에서 0%를 유지해 오다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인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 마이너스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고마진 사업을 추가하는 이커머스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컬리가 화장품 사업인 뷰티컬리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식료품과 화장품 시장의 주요 고객이 3040 여성으로 겹치는 데다 콜드체인을 활용한 배송 방식도 같다는 점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고객분들께서 컬리가 고르는 뷰티 상품도 확실히 이제 신뢰나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계시다. 컬리뿐 아니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올해 뷰티 전문관에 입점한 브랜드를 지난해보다 71% 늘렸고 에이블리도 뷰티 부문에서 단독 상품 론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매 주기가 짧은 데다 단가가 높은 뷰티 분야 강화를 위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경영 전략 수정에 나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쿠폰을 뿌려도 되나 할 정도로 출혈 경쟁이 심하던 이커머스였는데 지금 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기자. 네, 맞습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의도적인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몸집을 좀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생존 전략을 좀 구사를 해왔는데요. 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확장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것도 이커머스 기업들이 좀 몸집 키우기 경쟁에서 수익성 경쟁으로 방향을 튼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금 경색 문제는 그야말로 지금 뭐 신용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당장 증명할 수익이 없는 이 신생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금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커머스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마디로 자금줄이 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풍부한 유동성에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맞물리며 활발한 투자가 좀 이뤄졌던 이커머스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는 혹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금리 인상 시기가 되니까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투자가 막혀서 실제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 소식 요즘에 많이 들리는데 이커머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매각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대행 국내 1위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는 법적 관리와 매각을 좀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11번가도 매각설이 나왔는데요. 8분기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입니다. 또 수산물 유통 플랫폼 오늘회 운영사 오늘식탁도 이용자 수를 키우는 전략만을 좀 실행해오다 지난 7월 입점업체의 채무불이행 선언, 8월 말엔 전 직원 권고사직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시리즈 B단계까지 밟은 업체가 하루아침에 좀 사라질 수도 있게 된 건데요. 회사 측은 당분간 추가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실패할 경우 사업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주들에게 좀 알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위 컬리로 대변되는 이 신생 이커머스 업체들 말고
마트라든지 이제 기존 유통업체들도 사실 이커머스 형태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타격이 없습니까? 네, 타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커머스 업체뿐 아니라 전통 유통 강자들도 좀 비슷한 적자를 축소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커머스 사업의 적자는 배송과 물류에서 대체로 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4월 롯데 쇼핑을 시작으로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SSG닷컴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만 새벽 배송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이마트 매장의 PP센터를 통해 주간 배송 서비스에만 좀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 이마트는 올해 3분기까지 중소형 PP센터 15개를 축소를 했고 4분기에도 추가로 3개를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 화율이 높은 대형 PP센터로 좀 통합을 시키면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좀 절감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3분기 SSG닷컴의 총 거래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5.2% 줄었지만 오히려 손익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주문 수요를 반영한 배송 시스템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좀 더 모색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이커머스들 이제는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돈 벌기 모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가격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고간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금을 좀 모아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치를 키우는 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구조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는 좀 기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신중하게 한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건데요.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 투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난 2분기 약 32조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올해 스타트업 신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커머스 자체가 좀 볼륨을 키워서 시장 장악력을 갖추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성장 페달을 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좀 더욱 강해져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가혹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적이 나와야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실적은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아마 그런 데들이 펀딩이 안 될 거예요. 옥석가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정한 이제 그 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들으셨다시피 현재의 어려움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혁신을 갖춘 기업이라면 진가를 보여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해서 2021년 수준으로 취수량을 동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노사가 가치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순차로 도입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 근로자 만명당 관련 사망사고자 수를 보여주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10만 명당 4.3명꼴인 0.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 34위입니다. 1970년대 영국, 1990년대 독일과 일본 수준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SPL 끼임, HDC 현대산업개발 붕괴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 유사한 끼임 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전 바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
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정부는 자율 규제를 앞세운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규범 등을 결정하는 대신 규범 이행을 증명해야 법 위반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업의 예방 노력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법원이 구형 양형 시 해당 노력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논란의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일단 자율 규제로 전환한다라는 이번 방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궁금한데 이게 우리나라 사정에 안 맞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고요? 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1972년 처음으로 자율규제 개념을 제안한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참고로 했는데요. 1970년 전후로 영국의 산재 사망자는 우리보다 100명 정도가 많았는데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꾼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망자 건수도 비슷하고 노사 당사자가 산업안전보건에 소홀한 상황까지 비슷해서 지금이야말로 체계를 바꿀 적기라고 본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벌에만 치중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안전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 컨설팅을 하거나 서류 작업에만 더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또 근로자 역시 스스로를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해서 산재 예방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여야 그리고 노사 간에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와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죠. 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는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미 2013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기가 일쑤였고 중소기업에서는 복잡하던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대립이 심한 대기업 사업장이 많은데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해 뜻을 모은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이 실효성을 떠나서 처벌 위주로 가지 않는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기업들도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경영계는 처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꾼다는 그 방향성은 공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위험성 평가인데요. 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CEO 과잉 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명확히 제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여기 위험성 평가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새로운 처벌 규정까지 생겼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만 봐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지만 벌칙 규정이 없고 대부분 자율관리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선처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 많은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별도로 추가된데 이런 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에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 국면에 자금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행정 요소가 늘고 처벌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노동계는 이런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겠죠.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처벌을 그동안 강화했지만 8년간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제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이 반영된 양형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성을 따진다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은 것은 법의 모호한 책임 규정에 따른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요. 오히려 법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아직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한이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만큼 근로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네, 사실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은 경영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정부의 로드맵이고 관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요. 네, 이번 로드맵에 이제 경영계가 요구한 경영 책임자 처벌 범위 조정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자율의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서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법령 TF를 운영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사실상 경영자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시도라고 반발을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경영자는 CEO 이외에도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도 경영 책임자로 봐야 하고 위반 시 처벌이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과징금 같이 이제 경제벌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들 입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충점을 찾아야지 예방 체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예산이나 인력 확보 등과 같이 산업 현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나 또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지 기업을 믿는다. 이 점 이외에는 다른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바로 웹툰입니다. 경기 침체로 가장 큰 매출원이었던 광고 수익, 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웹툰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웹툰을 미국에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상장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 이 내용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일단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2분기 기준으로 이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의 63%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에서 사용자 매출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웹툰의 글로벌 통합 유료 이용자 수는 89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뭐 이게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00%나 늘어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적자폭도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죠. 네, 적자폭도 한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541억 원이었던 콘텐츠 부문 적자는 올해 3분기 1,04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기업 인수 또 마케팅비에 막대한 지출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국내 1위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일본 전자책 서비스 업체 이북 재팬 등을 인수했습니다. 예, 뭐 국내에서는 이제 자리를 잡아서 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는 사실 몸집 불리는데 비용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적자가 오히려 문제라고요.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18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일본은 99억 원, 미국은 2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는 유럽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아직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지금 이익이 아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는 유료 결제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이 네이버 웹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웹툰을 이용한 사람 수는 국내의 경우 2분기 기준 2,040만 명이었고요. 그중 유료 이용자 수는 540만 명이었습니다. 26% 수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유료 결제 이용자 수 비중이 8%, 미국은 4%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마케팅비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국내보다 해외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일본의 경우 많게는 5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글로벌 입지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익성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이북 재팬과 라인망가의 합산 유료 이용자는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29.2%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일본이 8%, 미국이 4%입니다. 일본도 물론 적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반토막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유료 이용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은 미국 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개선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 웹툰은 지난달 미국의 이 웹소설 플랫폼,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 욘더를 선보였습니다. 욘더는 네이버 웹툰이 인수한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의 유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와패드와 네이버 시리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을 발굴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와패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400만 명인데요. 이 이용자들을 욘더로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전해드리자면 일단 네이버 웹툰의 대표작입니다. 신의 탑이라든지 여신 강림 이런 작품들이 단행본 기준으로 지금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만큼 북미 시장 성장성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보자면 사실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자체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는 원작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2차 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P를 활용한 전략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네이버 웹툰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이 지옥 등은 전 세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이버 웹툰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판권을 파는 계약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현지 영상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와패드와 함께 설립한 웹툰 와패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인기 콘텐츠들의 영상화를 진행 중이고요. 일본에서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영역 확장 웹툰 플랫폼 이용자 유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2주간 웹툰 조회수가 약 80배, 주간 거래액은 59배 늘어난 바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효과도 있는 거고.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 네이버 웹툰, 공식적으로 미국 증시 상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거겠죠? 네, 네이버 웹툰의 이 지배 구조는 이미 미국 중심으로 재편돼 있습니다. 2020년 네이버는 웹툰의 본사를 미국 LA로 옮겼고요. 이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네이버 웹툰을 합병시켰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웹툰 법인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아래에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DC와 마블, 디즈니의 나라인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미국이 콘텐츠의 중심인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또 투자 유치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김남선 CFO가 이제 웹툰 상장 시점까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수익 실현이 또 이뤄지는 만큼 이 시기가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 웹툰의 손익 분기점 달성까지는 이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2024년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요. 허지수 연구원은 일본 쪽의 마케팅비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란 의견입니다. 다만 미국 쪽은 콘텐츠 발굴과 영상화 작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도 흑자 전환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쪽 마케팅비가 줄어들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도 미국도 비용 절감이 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IPO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모 회사의 가치 하락이 좀 우려가 된다거나 하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찬성하는 그 연구원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현재 적자지만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흑자 전환이 달성되면 네이버 전체의 가치에도 웹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 상장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앞서 카카오가 잇따라 핵심 사업부의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을 받은 것처럼 네이버도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외국계 보험사 악사 손해보험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수수료 삭감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설계사들까지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소법인보험 대리점인 휴랑이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 손해보험을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수수료를 중도에 삭감하고 보험 영업에 필수적인 인력을 유인해 채용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대리점의 제소 이유입니다. 휴랑은 악사손보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악사손보로부터 영업 조직과 설계사 모집 비용 등을 제공받아 설립된 보험 대리점입니다. 설립 당시 장기보험 전 상품에 대한 성과 수수료로 초회보험료의 1,650%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한 달여 만에 악사손보가 성과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수료를 감액하고 DB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왔다는 게 대리점 측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수백여 명에 달하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악사손보가 다시 위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공정거래조정원에 해당 분쟁안을 조정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 9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악사손보에 약 16억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가격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을 계약 기간 중에 변경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고객 DB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리점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조정 결정에 대한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악사손보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공정이나 예를 들어 조정원이나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이쪽에서도 다 나왔으니까. 결국 대리점은 조정원의 상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회사는 이미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합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는 이제 지금 파업도 못하고 파산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가고 그쪽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민사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회사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악사손보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GTX 노선 우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택 앞에서 하면서 논란입니다. 사업 주체인 현대건설이 아니라 그룹 총수를 직접 겨냥한 건데 이웃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주변을 시위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차량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은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로 지난 12일부터 2주 넘게 이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지하 일부 구간을 지나는 GTX-C 노선 계획을 아파트를 우회하도록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나가라 하면 우리가 민비라 하지만은 양재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 왜 사람 대단히 사람 그 밑으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우리는 너무 이왕 이래 된 거 양재천으로 가라 이거 양재천으로 왜 나라 땅 양재천 놔두고 엄하게 이런 그 노후된 아파트 전부 40년 이상 된 아파트 밑을 지나가냐 이게.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부터 양재역까지 구간에서 음마아파트 하부를 지나는 형태로 계획됐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노선 계획을 공식화해 사업을 발주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정부와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아닌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 모인 것을 두고 막무가내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이나 교통체증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입니다. 인부하는 짓들이 이게 며칠 거기도 안정적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뭐 관광버스 같은 거 오고 그러니까 소음이나 뭐 동해전도 하고 막 앞에서 내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복잡하긴 하죠. 길도 막. 사태가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음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GTX 공법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음마아파트 구간에 적용하는 공법은 한강 하저터널이나 GTX-A 구간에서 수많은 주택가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며 이미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내년 2분기에 착공해 오는 2028년 1분기에 개통한다는 GTX-C 노선 사업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마켓컬리와 두나무 같은 비상장 주식들이 70%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소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마켓컬리와 두나무는 최근 고점 대비 73%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카카오 모빌리티, 야놀자와 K뱅크 등도 최소 50%가 넘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도산하는 스타트업이 급증하자 급락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기업 가치 5천억 원 이하 중소형 비상장 주식은 거래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장외 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쿠팡과 CJ제일제당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쿠팡은 최근 CJ제일제당의 주요 상품 발주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소진되면 판매는 중단될 전망입니다. CJ제일제당이 가격 인상 전 계약 물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하다가 가격 인상 후에 상품을 대거 공급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내년도 상품 마진을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지자 쿠팡이 일방적으로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서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계는 가격 결정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업계 최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길 원하고 제조사는 가격 결정권을 뺏기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앞서 쿠팡은 LG 생활건강과도 비슷한 문제로 다툼을 벌였는데 공정위는 2년간 조사 끝에 LG 생활건강 측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